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5.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신 있게 웃는 모습을 만들어드리는 치과 교정 전문의 백운봉입니다. 건강한 치아 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강외과 전문의 최정용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관리하면 할수록 장수가 보이는 구강관리. 네, 치아는 한 번 빠지면 다시 생기지 않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구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르신들의 구강관리인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을지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노후는 모두의 관심사.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먹기 불편한 것은 기본이고 심해지면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층에 꼭 필요한 관리와 치과 치료는 무엇인지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르신들의 구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되면 이게 구강의 구조나 질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구강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잘 안 맞는 보철물이나 틀니에 상처가 쉽게 나고요.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에 쉽게 이완이 되는데 특히 틀니를 오랫동안 끼실 경우에는 곰팡이균에 대한 감염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를 오래 썼기 때문에 치아가 전반적으로 많이 닳아지게 되는데 치아가 많이 닳아지면은 시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고압고경이라고 하는 치아 높이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오래 썼기 때문에 이제 미세한 금이 가게 되는데 이 금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치아가 쪼개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구강 관리의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주 질환, 즉 잇몸 질환이 취약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치아가 많이 시리게 됩니다. 그 입마름이라든지 또 그거에 수반되는 질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상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침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밥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입이 텁텁하다고 표현을 하시죠. 텁텁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저작이 어려워지고요. 심할 경우에는 혀가 갈라지거나 미각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혀가 갈라지면서 혀가 탄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혀에 굉장히 큰 통증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침은 우리 구강 내에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게 되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치아 뿌리 쪽에 충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구강 건조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더라도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이제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거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이 있는데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침을 만드는 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게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증후군과 동반되어서 침 분비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어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만성 탈수, 그리고 당뇨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당뇨로 인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구강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면 그거에 맞게 다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는 항암 치료 전에 미리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침이 줄어드는 건 사실 뭐 약물을 매일 복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일리톨 껌을 씻거나 아니면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물을 드실 때 물에 레몬을 넣어서 드시면 침 분비량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아, 네, 입마름은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있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 어르신들은 입마름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잇몸 질환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잇몸이 좀 부었다. 뭐 이러면 다 잇몸 질환인지
또 그거는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잇몸 질환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죠. 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양치질을 하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플라그들이 있습니다. 이 플라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쌓이고 딱딱해지는 걸 치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석으로 인해서 잇몸 질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치석이 있으면 아무래도 플라그가 더 많이 끼게 되고 세균들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변에 있는 잇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가 난다거나 붓거나 이제 뭐 욱신욱신 이 정도의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정도의 증상은 쉽게 넘어가시고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잇몸 질환의 증상입니다. 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면 결국엔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잇몸 질환이 이제 치아를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집에서 양치질을 잘 하셔야 되고요. 치과 내원이 필수적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잇몸 질환의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거라고 또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갈입니다. 이갈이나 평소에 이를 악물고 있는 습관.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좀 고치셔야 되겠고, 이갈이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에 참 이게 치과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가 되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스트레스 줄이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보톡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톡스가 이제 미용 목적으로 이제 갸름하게 얼굴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그 원리는 이제 보툴리움 톡신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쪽에 이제 근육의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위축되면서 갸름해지는 건데, 이거를 이 저작근에 활용을 하면 저작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갈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요즘은 이제 치과에서도 많은 그 보톡스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더불어서 얼굴도 갸름해지는 이중 효과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갈이를 이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뭐 예방 관리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갈이를 예방하기는 쉽지는 않고 이갈이가 있다면 복소도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이갈이 장치입니다. 이갈이 장치가 이갈이를 방지하진 않지만 치아에 전달되는 힘 자체를 골고루 분산시켜줘서 치아를 받치고 있는 치주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잇몸 질환, 지금 말씀하신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 되면은 뭐 치아 많이 빠져서 이게 임플란트든지 아니면 대체 수단으로 많이 그렇죠. 보철을 하게 하시잖아요. 되는 거죠. 보철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에 그냥 가면 바로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뺐을 때 하게 되는 보철인데요. 보철의 한 종류인데 잇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를 뺀 다음에 2에서 3개월 정도 잇몸이 아무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뿌리, 치아의 뿌리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턱뼈가 튼튼한 아랫뼈 같은 경우에는 2달에서 3달, 뼈가 좀 약한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뭐 4달에서 6달 정도의 또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치유 기간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치아에 보철물을 끼우게 되고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잇몸 질환이 없거나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 빼는 날 바로 임플란트 보철을 식립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간단한 시간이 좀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 이상, 길면 1년까지 걸리는 굉장히 오랜 작업이죠.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잖아요. 뭐 짧게 걸렸든 긴 과정에 의해서 했든 간에 그러면 이 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 일단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치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셨다면 제일 중요한 건 빨리 치료를 하십시오. 이를 빼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잇몸 질환이 더 심해져서 소중한 내 뼈가 없어지게 됩니다. 빨리 이를 발치를 하고 이를 발치하고 나서 또 임플란트가 두려워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치아가 쓰러지게 되거나 마주치는 위쪽 치아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러진 치아를 다시 되돌리는 교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려온 치아를 다시 올리는 교정이 부가적인 교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술 먹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술을 먹으면 안 될까요? 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저희 주변에서는 그걸 이유로 회식이 왔는데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수술하는 동안만 수술해서 수술하고서 그것이 아무는 뭐 일주일이나 2주일 그 기간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사실 술은 뭐 모든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 치유, 우리 몸이 아문 데 있어서 그 기간 뭐 1, 2주일만 지나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아문 데 있어서 사실 입으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상처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임플란트를 하는 최소한 1, 2주일 정도는 당연히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 더 좋은 건 임플란트를 계기로 금연을 하시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강북구 보건소에 가시면 금연 클리닉이 있습니다. 네, 아유, 깨알 같은 금연 클리닉까지. 예, 거기 치아강 건강관리 하면서 모든 건강관리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관리 잘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이제 할머니들께서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요. 할머니들 임플란트 보철이 끝나고 나서 아유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나 이제 그만 와도 되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래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 이제 내원 지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 정기 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벌어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벌어짐이 발생을 해서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면은 당연히 잇몸도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러면 임플란트의 수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벌어짐이 발생을 하면 치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임플란트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이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나사가 풀릴 수도 있어요. 심하면은 이 목 부분이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정기 검진을 하시면 힘들게 한 임플란트를 좀 더 오래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리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구강 관리, 요거는 조금 더 보강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칫솔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칫솔질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실제로 들어가면 번거롭고 실제로 뭐 3분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러면 언제 하는 칫솔질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그거는 바로 잠자기 직전에, 취침 직전에 칫솔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잠잘 때는, 그러니까 낮에는 침이 이렇게 나오고 말도 많이 해서 자정작용이라고 그러죠. 입안에 세균들이 씻겨 내려가는데 잠잘 때는 그런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저류가 돼서 그것이 이제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그런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그러니까 칫솔질을 똑같이 잘 하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취침하기 직전에 세밀하게 칫솔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년층에서 구강 관리 중에 특히 주무시기 전에 칫솔질 철저히 잘하는 거, 요거 팁으로 드렸고요. 이번에는 맞수다 주치의분들께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65세가 됐는데 최근 치아에 문제가 생겨 임플란트를 해야 할 상황이 됐는데요. 골다공증 약을 먹는데 임플란트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동안만 약을 먹지 않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만일 안 된다면 임플란트 대신에 틀니를 하는 건 어떨까요?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약을 드시는데 임플란트를 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약을 끊고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골다공증 약을 끊을지 말지는 환자 본인이나 치과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골다공증 약을 처방해준 의사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을 끊어야 되는 치과 치료는 외과적인 시술입니다. 이를 뺀다거나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뼈 이식을 한다거나 이런 외과적인 시술 시에만 골다공증 약을 끊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를 빼기 최소한 2달 전에 골다공증 약을 끊으셔야 되고요. 외과적인 치료를 받고 나서 4달 이후에 골다공증 약을 다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 약이 비타민 D도 있고 칼슘 제제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특정 약물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드시는 경우에 이제 약을 끊게 되는데, 이 약은 특징이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먹기도 하고, 이 약을 먹고 나서는 누워있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주의사항을 듣고 이러한 간격으로 약을 드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 전에 반드시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과 관련돼서 치과에서 생기는 문제는 앞골, 그러니까 턱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잘 낫지 않는, 그다음에 골수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심각한 합병증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관련해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번째 사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2번째 사연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혈관 질환이 있어서 꾸준히 아스피린을 먹고 있습니다. 최근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후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고생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 치아 때문에 고생을 하니 주변에서 임플란트를 권유하더라고요. 만일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무조건 아스피린을 끊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끊는 게 좋을까요? 아스피린을 끊은 후에 혈관 질환의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 혈관 질환 때문에 아스피린을 지금 들고 계시다 그러네요. 사실 아스피린을 드시면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과 치료 받는데. 일단 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스피린이 이제 대표적인 약제인데 항혈전제죠. 항혈전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혈전 형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 외과적인 시술 후에 지혈이 안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치과 치료를 할 때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5일 정도 이제 약효가 떨어질 때까지 끊는 걸 권했는데요. 항혈전제를 먹는 이유가 있죠. 심장혈관이 막혔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막혔거나. 근데 이 5일 동안 끊는 기간에 혈전이 발생을 해서 심장질환이 생기거나 뇌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위험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혈관이 막히는 게 위험한지, 입에서 피가 나는 게 위험한지. 최근에는 당연히 혈관이 막히는 게 위험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치과 치료, 외과적인 시술한 치과 치료 시에도 아스피린을 끊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는 게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고혈압 때문에 예방적으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끊어도 상관은 없지만 다른 이유로 이 약을 드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과 선생님께서 안 끊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치과에서도 끊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지혈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지혈의 방법은 가장 최선은 압박입니다. 압박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를 빼고 나서 잘 못 물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경우에는 아래턱을 이렇게 힘을 못 줘서 덜덜덜덜 떠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꽉 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 이후에 치과에서 피를 멈추는 걸 확인하고 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네, 3번째 또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합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즘 들어 나이가 드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예전과 같지 않은 치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평소 칫솔질도 잘하고 나름 치실도 사용하면서 구강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피도 나고 이가 시리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스케일링을 하라는데 사실 제가 스케일링은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거든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가 아프고 더 시린 것 같아서요. 정말 스케일링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해야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케일링 부분은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 좀 설명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역시 궁금한 점이 아까는 이제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년층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가지고 될까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예. 양치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젊은 남자들이 오히려 양치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스케일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손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소장님? 빼내야죠. 그렇죠. 이 박힌 가시를 빼는 게 아플까봐 약을 먹진 않죠. 바로 박힌 가시가 치석이고 손바닥이 잇몸입니다. 잇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아 뿌리에 치석이 둘러싸여 있죠. 이 치석을 제거하려면 미세한 파동을 줘서 자극을 줘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자극이 치아 뿌리를 조금은 예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치석이 붙어 있다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시리죠.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 벗으면 시린 추운 것처럼 치아도 당연히 시려요.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사이에 치석이 가득 있어요. 가득 들어있는 치석을 제거를 하면 사이가 당연히 공간이 생깁니다. 제 환자분들께서는 이 공간을 치아가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치아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공간이 생긴 거죠. 원래 그 공간은 잇몸이 메꾸고 있어야 되는데 치석들로 인해서 잇몸이 내려가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치석이 차게 되는 건데 당연히 스케일링은 1년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1년에 2차례 정도 스케일링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칫솔질을 열심히 잘 하시고 6개월에 한번 가셔서 검진하시고 거기 선생님에 맞춰서 이제 필요하면 치석 제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운봉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환자분들께서 양치질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TV에서 위아래로 닦으세요, 3분 동안 닦으세요, 밥 먹고 나서 30분 이내에 닦으세요라고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 양치질을 하는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스케일링을 하시고 받으시고 치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시면 치과 선생님께서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양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깨알같이 보건소 금연 클리닉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그 구강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칫솔질 열심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보건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깨알같이 보건소 홍보했습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5 오늘은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것만큼은 꼭 지켜라 하고 싶은 말씀 정리해서. 망설이지 말아라. 그리고 내 치아를 오래 쓰려면 그만큼 아껴주세요. 잘 관리하시고 오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요즘 외모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화장도 많이 하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패션의 완성은 치아라고 생각합니다. 네, 패션의 완성 치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복 중에 하나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바로 치아 건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